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면 당신만의 북극성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꼭 쥐어라. 그리고 걸어라. 밤과 나침반.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백만장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워런 버핏처럼 이름이 알려진 재벌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도대체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부자들, 여러분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와이 대저택의 신간, 밤과 나침반. 네, 이 책에는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6개의 나침반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리고 부자에 관한 나침반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체계, 즉 시스템은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2개의 바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하고 소비가 되면 다시 생산할 자본이 돌고 이를 소비하면서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2개의 큰 바퀴가 있다면 각각의 바퀴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대략 반반씩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을 보면 우리는 거의 모두들 소비자입니다. 집 밖으로 한 발만 나와도 심지어 집에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듭니다. 유형의 서비스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지출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산자들은 유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며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 주변을 보면 소비자만 가득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본주의를 돌리는 2개의 거대한 바퀴가 생산과 소비라면 나는 도대체 왜 소비 쪽에서 평생 소비자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중 거의 절반의 사람들은 현금 55만 원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평생 소비자로만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은 생산자가 버는 것이니까요.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만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급하게 필요한 약간의 돈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내에 55만 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 46명입니다. 46%라는 높은 수치지요.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날까지 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으로 생활하며 부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소비 수준은 높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맛집을 다니고 굉장히 유복해 보이며 심지어 부모님도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현금 55만 원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가짜 부자 혹은 부자 연습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는 사람 이야기는 아닐까요? 한평생을 도대체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토머스 스탠리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과 돈에 대해 다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고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말로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목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절제와 노력이 따라옵니다. 절제와 노력이라고 해서 억지로 쥐어짜는 고난의 행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저걸 어떻게 하지 싶지만 정작 본인은 즐기면서 절제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재미를 느끼고 뿌듯해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다니며
여권의 국가별 스탬프를 모아 나갈 때 저는 등기 권리증을 모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차를 바꾸면 몇 달 정도는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소비재의 공통점입니다. 살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산을 사면 기분 자체가 다릅니다. 스스로 통과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은 아주 오래, 어쩌면 평생 지속되니까요. 신용카드로 본전을 뽑는 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비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신용카드 혜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배는 연회비 800만 원짜리 카드가 진짜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특급 호텔에 묵으면 할인 몇 %이고 공항 VIP 라운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명품을 살 때에도 백화점 할인 쿠폰이 따로 제공되고 유명 호텔 조식 뷔페까지 그 혜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여행을 가서 특급 호텔에 묵으며 조식 뷔페를 먹은 후 명품까지 사야 합니다. 소위 본전을 뽑으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안 쓰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제 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잘 계산해도 시세 차익으로 2, 3억 원 정도 남길 수 있었는데 소비에 관해서는 마치 2, 30억 원 정도는 버는 사람처럼 생각했으니까요. 신용카드 혜택으로 1,000만 원을 할인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억 원을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할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1억 원을 써야 한다면 결국 그 카드를 쓰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내야 하고 연회비를 냈으면 그만큼은 써야 본전을 뽑는다면 과연 어떤 쪽이 본전을 찾는 일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후배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티켓 가격은 1억이다. 스탠리 박사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쌀로 밥을 짓는 것처럼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1억 원을 벌 때까지는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 돈을 왜 모으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무조건 찾아올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동기가 훅 떨어집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다른 사람 손때 묻은 것들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즉, 나만의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남들 다 열심히 모으니까, 어쨌든 주변에서 1억 원은 모으라고 하니까처럼 진심이 묻어 있지 않은 목표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오롯이 진짜 내 목표여야 기꺼이 절제하며 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억 원은 생짜로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읽은 테두리 안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이 부의 세계에 입장하는 최소한의 티켓 가격입니다. 1억 원을 모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5천만 원, 8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1억 원과는 자산을 운영하는 소위 마음의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체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0%가 되고 1천만 원을 벌면 내 자산의 10%가 증식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모아둔 돈이 8,700만 원이라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애매합니다. 1억 원이라는 액수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계산법은 투자 마인드를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현금과 투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내가 버는 돈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전액을 한꺼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산 전체를 올인하지 않고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전 재산이 3천만 원인데
한 번에 1억 원을 만들겠다고 올인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통해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번 돈을 모아 1억을 만든 후 그때부터 투자를 해 나아가는 겁니다. 빨간색 볼펜 하나만 잡아라. 누군가 여러 색깔의 볼펜을 머리 위 1m 정도 높이로 살짝 던지면서 아무거나 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색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고민만 하다가 단 한 개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 볼펜 딱 하나만 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까보다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나의 모든 신경이 빨간색 볼펜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심지어 순위에 없는 것들까지 신경을 씁니다. 빨간색 볼펜을 잡아야 하는데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볼펜에 눈이 가죠. 때로는 아예 보라색 볼펜을 찾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잡기도 합니다. 목표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하거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표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하고 계획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품 소비와 경제적 자유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경제적 성공과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품 소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는 빨간색 볼펜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볼펜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손만 허우적대다가 그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전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1억 원을 모은다라는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세요. 빨간색 볼펜을 손에 쥐듯 목표를 정확히 붙잡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그 게임에서 당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실제 타깃이 누군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돈의 압박을 받는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하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명품 브랜드의 중산층 공략을 위한 마케팅은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명품을 사러 가면 원하는 물건을 바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늑한 의자로 안내하며 10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합니다.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멋지게 놓인 명품들을 보노라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집니다. A를 보여달라고 하면 B도 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를 사러 갔다가 두세 개씩 사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하는 물건은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며 최대한 많은 상품을 노출시키는 전략이지요. 10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략은 희소성 전략입니다. 재고가 있어도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즉시 물건을 보여주면 고객이 고민해 볼게요, 다음에 올게요 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허탕을 치고 말지요.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주지 않고 수개월 동안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물건을 딱 푸는 순간 고객은 고민 없이 바로 사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인 것은 아니라면 고급 자동차는 어떨까요? 스탠리 박사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 가운데 86%는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순자산 14억 원 이상이 타는 차의 평균 금액은 약 4,400만 원이고 순자산 140억 원 이상은 6천만 원 정도의 차를 탑니다. 그런데 순자산 10억 원 미만인 사람들이 억대 고급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산에 맞춰 차를 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소득 대비 지출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전제 혹은 기준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리 박사는 그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서 주차장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연보호구역에 인접한 커다란 주차장을 벗어나 막 산을 오르려던 순간 한 산림경비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주차 위반 경고장을 꺼내 드는 모습에 아내가 아까 주차할 때 주차권을 대시보드에 올려뒀죠? 라고 내게 물었다. 생각해보니 주차권을 대시보드가 아니라 콘솔 안에 넣어뒀다. 나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차에 가서 주차권을 대시보드에 올려놓지 않으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시나요?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주차장을 가리키며 내 차가 어떤 거냐고 물었다. 나는 도요타 4 러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돌아온 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 아마 도요타 쪽으로는 내가 딱지대로 안 갈 겁니다. 도요타, 포드, 쉐보레 이런 거 모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차 요금 $3 잘 내고 가요. 대개 메르세데스, BMW, 제규어 모는 사람들이 주차 요금을 안 냅니다. 최악은 레인지로버 운전자들이고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서 다 압니다. 이 나라에서 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노동자들이죠. 부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주차비도 안 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경비원이 좋은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라고 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리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를 모는 사람의 86%는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스탠리 박사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에피소드를 분석합니다. 그들은 주차비를 내거나 식당 종업원, 캐디 등에게 줄 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렌지로버를 모는 사람이 가장 무리를 했기 때문에 주차비를 제일 안 내는 것이고요. 도요타, 포드, 쉐보레는 무리한 지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주차 요금을 잘 내는 게 아닐까 하고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며 소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각국이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A국이 무기를 도입하면 B국도 도입하고 B국이 그렇게 무기를 도입하면 A국이 이제 더 강한 무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소비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상 주차장이라 직원들이 타는 차가 한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누가 무슨 차를 타는지도 다 알았지요. 초반에는 대부분 국산차였고 고위직 한 분이 타는 벤츠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대 후반의 신입사원이 BMW를 타고 출근하면서 순식간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 직원들의 차량은 거의 수입차들로 바뀌었고 국산차를 새로 구입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흐름에 동참했지요.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일로 인해 저의 경제적 자유는 2년 정도 뒤로 밀려났습니다. 스탠리 박사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고 뭘 먹고 무슨 옷을 입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부른다. 모든 유형의 소비에 사회적 무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았다.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나이, 소득과 다 상관없이 주변의 유행에 대해 무관심한 이런 태도는 순자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최신 소비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낮았다. 자신의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주차장에 무슨 차를 세워뒀든 어떤 복장으로 출근하든 SNS에 뭘 포스팅하든 무관심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였다. 더는 당신의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년이면 12개가 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한국인 A의 인생을 평균 수명 90세로 가정하면 종이는 동그라미로 가득 차겠지요. 지금 20살인 A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24년은 자는 데 쓸 겁니다. 그리고 10년 6개월 동안은 학교와 직장에 다닙니다. 1년 6개월은 도로 위에서 보내고 요리와 식사를 하는데 3년을 씁니다.
집안일 및 기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는데도 3년을 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화장실과 욕실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여기에 2년 3개월을 씁니다. 이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A에게 남은 시간은 27년 정도입니다. 27년 정도면 원하는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추세를 보면 A의 남은 27년 중 93%에 해당하는 25년을 화면 속에서 보낼 겁니다. PC, 스마트폰, OTT, 게임, AI 플랫폼, 가상 및 증강현실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화면들이 A를 붙잡아 놓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제 20살인 A에게 진짜 남은 시간은 2년 정도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년입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해도 항상 바쁘고 피곤해서 새롭게 뭔가를 할 시간이 없는 이유입니다. A는 20세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40세라면 혹은 50세, 60세라면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장생활, 사업, 프리랜서 그 어떤 일을 해도 피로는 쌓입니다. 항상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늘어나죠.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육아까지 더해지면 자유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 해도 우리에게 진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소한 시간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금수저인 척하는 소비를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비 경쟁이라는 게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도 모르게 그 게임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서 벗어나십시오. 단지 멈추는 것만으로도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흙수저입니다. 저도 흙수저였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굳이 도와드릴 필요는 없는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은수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금수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 금수저입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이런 건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금수저가 끝이 아닙니다. 금수저 위에는 소위 다이아 수저가 있더군요. 부모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 이 경우가 다이아 수저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뭔가 씁쓸한 감정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수저를 물려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수저의 색깔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흙수저를 받았다 해도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 수저로 바꿔내면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자, 이건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거야. 소중히 여기렴. 이렇게 말하며 흙수저를 소중히 되물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려받은 흙수저를 전달하는 대신 내가 다이아 수저 새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원망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없는 수저를 흙으로라도 빚어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릴레이 달리기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통을 전달하다가 부모님이 넘어지셨어요. 이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기를 포기하고 당신들을 부축하는 걸까요? 아니면 넘겨받은 그 바통을 들고 힘있게 달려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새로운 수저 꼭 만드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진짜 바람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과 나침반의 저자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